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계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국지 특강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는 소설 삼국지에선 주인공이죠, 사실상. 물론 이제 정사 삼국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바로 유비. 유비가 정말로 인의의 군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냐? 뭐 그런 좀 이제 다소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지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을 하고 있는 이 선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삼국지의 한 축을 구성하는 오나라, 오나라를 세운 사람은 손권인데 사실은 손권 혼자서 다 한 건 아니고 아버지하고 형에 걸쳐가지고 3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손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들인 손책, 손권까지 그렇게 아울러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씨 가문의 중흥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손견이라는 사람인데 성은 손씨고 이름은 견, 자는 문대저. 그리고 손견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마스코트가 뭐냐면은 머리에다 항상 붉은색 두건을 두르고 다녔대요. 그게 이제 좀 손견의 특징 중 하나고, 또 손견의 별명이 있는데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강동의 호랑이까지는 뭐 알겠는데 강동은 도대체 뭐냐? 자, 지도를 놓고 보시면요, 동남쪽 아래쪽에 양주라고 써있죠. 그 양주에서도 가장 오른쪽 바닷가에 접해있는 지역, 저기가 바로 이제 오나라 땅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손견이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으로 치자면은 뭐 이제 항저우, 수저우, 상해, 고일대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경제가 발전한 그런 번화한 지역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현대 시대의 이야기고,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깡촌이었어요. 저기도 개발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냥 고기잡이로 연명을 하는 그런 어촌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었죠. 저 양주하고 예주 사이, 그 사이로 형주까지 걸쳐가지고 아주 길다란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강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뭐 이제 양치강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자, 저 장강 남쪽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강의 남쪽이라고 해가지고 강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이라고 하면은 한강 남쪽인데 중국은 확실히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저 장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장강이 동쪽에 위치한 지역, 저기를 갖다가 강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강의 동쪽에 있다. 뭐 서울시 강동구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손견이 강동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가장 동쪽에 있는 오군 부춘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사실은 깡촌이죠. 자, 근데 이 손견의 그 조상에 대한 굉장히 좀 이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재미난 일화가 뭐가 있냐? 손견의 조상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손견의 아버지가 손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종이라는 사람이 집안이 좀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대요. 손견의 조상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진수가 역사책에 뭐라고 기재를 하고 있냐면은 아마도 손자병법을 쓴 손무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썼다라고 하죠. 아마도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당대 사람들도 좀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손견의 아들이었던 손권이 결국에는 황제 자리에 올라가죠. 근데 집안이 좀 이제 뭔가 뽀대가 없으니까 아마 손권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야,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안이 원래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 조상이 그 유명한 손자라고. 당시 신하들이 예, 그러시군요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저거 진짜야? 라고 약간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라는 단서가 이렇게 붙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종 때까지 이 손견 집안은 대대손손 오군 부춘현에 살면서 주로 이제 하급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하급 관리라는 것도 좀 말이 이상해요. 그게 왜냐면은 정식으로 관직명은 원래는 진수가 역사책에 기록을 해요. 유비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동군 법령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손견의 아버지 손종 같은 경우는 그냥 하급 관리였다라고만 돼 있지 뚜렷하게 어떤 직책이었는지를 갖다가 써있지를 않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 이 손씨 집안이 뭐 관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군수시장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대략 한 이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딱 그냥 하급 관리가 맞기는 맞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손종이 뭐 공무원 녹봉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서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부업으로 오이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이제 귀티나 보이는 젊은 소년 3명이 선종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좀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선견이 그 소년들의 행색을 보고서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얘들한테 대접을 잘하면은 나중에 보답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밥하고 오이 반찬을 예쁘게 잘 해가지고 차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소년들이 그 밥과 오이를 맛있게 먹고서 선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얻어 먹었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보답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 무덤자리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선견의 아버지는 이미 이 선종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는데 그 선종의 아버지가 묻힌 그 무덤 자리를 갖다가 자신들이 알려주는 쪽으로 이장을 시키면은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냐? 둘 중 하나를 골라보라는 거예요. 첫째, 지금 당장 당신이 제후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냐? 아니면은 당신은 뭐 그냥 하급 관리로 살겠지만 아들이나 손자 때 가가지고 황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 자리를 선택하겠냐? 했을 때 선종은 뭘 선택을 했냐? 묻고 더블로 가. 그죠? 일단 나는 뭐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내 후손에서 황제가 나오는 자리를 원합니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 소년이 무덤 자리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년들하고 작별을 했는데 그 소년들이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은 지금부터 산을 내려가는데 절대로 100걸음을 뗄 때까지는 어떻게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옛날 신화 전설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잖아요. 100걸음을 가기 전까지 뒤돌아보지 마라. 이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하면 하여튼 그냥 절대 못 지켜요. 선종도 그랬대요. 쭉 가다가 한 60걸음쯤 갔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근데 60걸음쯤 갔을 때 뒤를 돌아봤더니 그 세 소년이 두루미로 변신을 해가지고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뭔가 좀 신적인 존재가 맞기는 맞았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선종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새로 알게 된 그 자리로 이장을 시켰는데 그거 덕분인지 선종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선권이 결국에는 황제 자리에 올라옵니다. 다만 이게 진짜로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선종이 100걸음을 떼기 전에 뒤를 돌아왔기 때문에 선권이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가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만 통치하는 황제가 되었다 하더라. 뭐 그런 이제 야사 기록이 전해지고 있죠. 자, 아무튼 이제 선종의 아들인 선견, 이 선견 때 와가지고 가문이 좀 흥하게 되는데 선견이 당시 용맹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강동의 호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견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인 선책, 선권 다 하나같이 빼어난 인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선견이 아들을 낳을 때, 선책을 낳을 때는 태몽을 달을 품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선관의 경우에는 태양을 품는 꿈을 꿨다라고 하죠. 그래서 선견도 스스로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선책보다는 결국 선권이 좀 더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맞게 된 거죠. 자, 선견처럼 이렇게 하급 관리의 집안으로 태어나가지고 스스로의 무력에 힘입어가지고 가문을 일으켰다.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서는 고위층으로 올라가기 부족하다는 거죠. 왜 기업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술력 좋은 중소기업이 있어요. 이 중소기업이 좀 더 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대기업을 골라가지고 그 밑에 하청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일감을 제공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더 성장을 해서 대기업에 반열에 들어간다. 이게 일반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청업체가 될 기업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걸 잘 정해야 돼요. 하여튼 동업자 잘못 정해가지고 망하는 그런 회사 많고 원청업체한테 갑질당해가지고 망하는 회사가 많은데 선견도 이제 그걸 정할 때가 됐거든요. 선견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개인적으로 무력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동업자 고르는 눈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하필이면 고른 게 누구였냐면은 원술이었습니다. 왜 하필 원술을 골랐냐? 당시 이제 원소와 원술 이 두 사람은 서로 이제 사촌 형제지간이고 이 원씨 가문은 삼국지 시대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명문 가문이었냐면은 이 원씨 집안은 4대에 걸쳐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4대에 걸쳐서 삼공의 반열에 올라가는데 이 삼공이 뭐냐면은 조선시대로 따지자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국무총리죠. 즉 4대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배출했던 어마어마한 엘리트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고 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견도 어떻게 보면은 그쪽 줄을 잡은 거예요. 라인을 탄 거죠. 근데 동아줄인 줄 알고서 잡았던 원술이 알고 봤더니 썩은 줄이었던 거죠. 왜냐? 원술 자체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견을 상당히 좀 이제 껄끄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손견은 원술한테 좀 줄을 대려고 했는데 원술은 손견이 크는 것을 회방을 놓으면서 온갖 갑질 횡포를 다 부렸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견이 반동탁연합군에 가세를 해가지고 선봉장으로 활약을 하면서 큰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양에 입성을 해서 한때 좀 이제 소실돼서 어디로 간지 행방을 알기 힘들었던 옥새를 손에 넣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옥새 때문에 손견이 그 원치 형제하고 틀어졌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손견이 여기서 원술의 라인을 타기 위해서 옥새를 원술한테 갖다 바쳐요. 그 정도로 이제 원술 라인을 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하필이면 골라 잡은 게 원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은. 그리고 원술은 이런 손견을 한 번 더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형주의 군벌이었던 유표를 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그것까지 하면 내가 너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손견이 유표를 쳤는데 거의 이길 뻔했다가 막판에 손견이 방심하는 바람에 너무 깊숙이 추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매복에 걸려서 손견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손견의 첫째 아들이었던 손책은 불과 17살, 둘째 아들이었던 손권은 9살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니 어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뒤를 계승해서 이끌어 나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원술 휘어로 아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손견이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요, 사람이 자신의 무력에 힘입어서 가문을 일으킨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동업자 고르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자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 자, 그 아들이었던 손책, 장성하자 아버지가 이제 선물로 바쳤던 옥새를 아예 그냥 원술한테 주기로 결정을 하고서 대신에 아버지의 병력을 양도를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강동으로 내려와서 각 지역에 있는 군벌들을 격파하면서 어떤 별명을 얻게 되냐면은 소패왕. 여기서 말하는 소패왕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항우가 한때 패왕이라는 호칭을 얻었죠. 그 항우 같은 인물이다, 작은 항우다 해가지고 소패왕이라는 명칭을 여기서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손책이 여기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원수라고는 관계를 끊어요. 저런 애하고는 동업하면 안 된다. 새로운 동업자들을 구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릴 적 친구였던 주씨 가문, 그 다음에 이제 또 강동에서 최대 호족 세력이었던 장씨 가문, 육씨 가문, 이런 가문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동업자들을 정말 잘 골라가지고 손책이 이렇게 세력을 키우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손책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한계가 뭐였냐? 세력을 키우는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걸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행동,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사냥을 나갈 때 경호원도 두지 않고 혼자서 막 이제 말 타고 뛰다가 그동안 이제 원한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강동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원한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결국 암살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손책의 뒤를 이어서 손권이 강동의 군주가 됐는데요. 손책은 죽기 전에 이런 평가를 내렸대요. 전쟁터에 나와서 적을 격파하는 것은 네가 나보다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강동을 안정화시킨 것은 네가 나보다 잘할 것이다. 과연 이 기대를 받은 만큼 손권은 엄청난 업적을 달성을 하는데 바로 유비하고 손을 잡고 적벽에서 조조를 격파했던 대업을 달성을 했다는 거죠. 이게 아니었으면 그냥 손권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건데 이거를 했기 때문에, 뭐 반대로 말하면 조조는 이것 때문에 천하통일을 못한 거죠. 여기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손권은 강동 지역을 지킬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천하의 한 축을 담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손견, 손책, 손권 가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손견 같은 경우는 능력은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했고, 손책은 사람 보는 눈까지 갖췄는데 능력도 있고 사람 보는 눈도 갖췄고 했는데 옛날에 이제 자기가 중소기업 사장이던 시절에 그 버릇을 못 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대기업 사장으로서의 그런 마인드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행동을 하다가 경솔하게 행동을 하다가 비명에 가게 되었고, 손권은 아버지와 형의 실수를 본받아가지고
동업자도 잘 고르고 본인도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다가 끝내 예언대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뭐 이제 이 난세에 과감하고 파격적이게 뭔가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안정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또 하나의 묘미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지 한 축을 구성한 이 선식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물이죠. 바로 관우. 이 관우는 또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